이산수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목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산수학의 개념은 이산이라는 개념과 수학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개념으로 컴퓨터 관련 학문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추론 및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수학적 기초를 마련해 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집합, 정수, 관계 또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함수는 관계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론, 그래프와 트리 관계도 그래프의 특별한 경우가 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언어와 같은 개념과 이러한 개념들의 응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전체 교과목 개요가 되겠고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논리와 명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증명법과 디지털 논리의 기본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집합과 디지털 수의 연산, 관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 내용들이 그래프와 트리 개념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우리과 과목 중에서 2학년, 3학년 과목 중에 자료구조하고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이산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열, 주합, 확률, 부울대수, 행렬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확률하고 행렬들은 특히 어느 쪽에서 응용이 되냐면 인공지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결정을 내릴 때 확률이 큰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신경망을 적용을 하는데, 신경망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행렬이 되겠습니다. 행렬에 대해서는 이산수학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다루고, 2학기 때의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 행렬하고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그 선형대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교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산수학이고요. 저자가 김대수, 생명출판사에서 개정판으로 나온 겁니다. 학습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40%, 50%, 그 다음에 과제물 10%로 구성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퀴즈를 보고 그 퀴즈의 성적을 약간 반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결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적용하지 플러스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 결선에 대한 부분은 시험 기간 중, 특히 우리 중간고사 때 수업하면서 시험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이산수학의 개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산수학이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산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다룹니다. 2장은 논리와 명제를 다루는데요. 논리라는 것은 보통 로직이라고 그러는데, true하고 false를 판별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명제,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명제는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그 진리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가리킵니다. 명제 중에서 항진명제라는 것은 항상 진리값이 true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모순 명제는 진리값이 항상 false인 그런 명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에는 예를 들면 논리합, 논리곱, 그다음 부정 뭐 이런 연산들이 논리 연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동치라는 것은 어떤 명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논리적 동치라는 뜻은 그 명제 두 개가 진리값이 항상 동일할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얘기합니다. logically equivalent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논리적 동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좀 복잡한 명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단순한 명제로 바꿔서 다룰 때 유효하죠. 그 다음에 추론이란 것은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3장에서는 집합에 대한 이론과 디지털 수, 넘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집합이란 어떤 객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 각각의 객체들을 원소라고 부르죠.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원소 나열을 방법과 또 조건 제시 방법 같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으로 예를 들면 유니온이라든지 인터섹션과 같은 연산을 다루는데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의 연산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류,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이 집합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집합으로부터 출발해서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것을 집합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브셋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멱집합은 이 집합류들의 슈퍼셋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것을 집합류라고 했는데 가능한 모든 서브셋을 다 모아놓은 것을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십진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컴퓨터에서 다루는 이진법 또는 팔진법, 16진법 같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에 대해서 덧셈하고 뺄셈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다루는 방법은 증명법인데요. 증명이란 주어진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해내는 추론 방법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룰 것은 수학적 귀납법, 모순 증명법, 직접 증명법, 대우 증명법, 존재 증명법, 반내 증명법, 필요 충분 조건 증명법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6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관계, 릴레이션입니다. 관계란 어떤 집합에 속한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집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특히 이항 관계라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 각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른 집합에 있는 원소들하고 서로 관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요 집합이 있고 또 다른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들 1, 2, 3, 4가 다른 쪽 집합에 있는 A, B, C라는 원소하고 관계가 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은 이쪽 집합의 A하고 C하고의 관계가 맺어진 거고요. 이쪽 집합의 2는 두 번째 집합의 B하고 관계가 지어지고요. 이 집합의 3은 오른쪽 집합의 A와 C와 관계가 지어지고 우선 4는 이쪽 집합의 B와 관계가 지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1A,
1C, 2B, 3A, 3C, 4B와 같은 순서 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관계 표기는 1과 1이 관계되어 있다 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서로 화살표로 이렇게 관계해졌다는 걸 표현해 주는데, 이 방법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5개하고 B라는 집합에 있는 4개의 원소들 간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A 집합에 있는 1은 B 집합에 있는 2와 4와 관계져지고요. A 집합에 있는 2는 B 집합의 3과 관계져진다. 이런 형태로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이런 이 두 종류의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디렉티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형태로. 여기서 이 그림처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또 A로 가는 이런 화살표가 그려진 형태의 디렉티드 그래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관계 행렬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성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합이 2개가 아니라 3개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관계가 있고 또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하고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A와 C 간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합성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성 관계와 이 관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펑션 또는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장에서 배웠던 관계의 특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관계는 집합 X에서 Y로 매핑될 때 여기 있는 원소 하나가 이쪽에 있는 원소 하나로만 매핑되는 게 아니라 A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는 그 경우까지 허용을 했는데, 그게 관계라면은 함수에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X에 있는 원소 하나는 Y에 있는 원소 하나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허용하는 것은 이쪽으로 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원소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도 Y는 원소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중에서 여러 개의 값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한 그 경우가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X가 갖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공변역은 매핑되는 이 Y의 원소들을 다 모으는 것을 공변역이라고 부르고요.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치역, 레인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이 값이 어떤 값으로 매핑되는지 그 원소들만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중에서 몇 가지를 구별을 해주면요. 단사 함수 또는 인젝티브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A에서 B로 매핑되는데, 이쪽에 있는 원소는 이쪽에 있는 원소랑 꼭 1대1 관계가 있을 때 그를 단사 함수라고 부릅니다. 전사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B에 있는 원소들의 모든 원소들이 다 A의 원소들하고 매핑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사 함수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원소가 B 쪽에 있는 원소 중에서 비어있는 원소가 있는데, 전사 함수인 경우에는 이쪽에 비어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것을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는 얘랑 1대1 관계에 있으면서
또 전사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이 경우를 바이젝티브 또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함수는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합성 릴레이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가는 그런 매핑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 또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성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B 쪽에 있는 원소들로부터 A 쪽에 있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역함수가 될 조건은 1대1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단사 함수인 경우에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A에 있는 원소들하고 꼭 하나씩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의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칠장의 주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응용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최단 거리의 경로를 탐색을 하거나 또는 최단 시간이 나오는 거리를 탐색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갖고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게 최단 거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응용을 해서 통신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논리 회로에서 어떤 스테이트들이 그 트랜지션 해가는 그런 과정을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서 최단 거리 탐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데이터들 중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정렬 문제 또는 여러 가지의 응용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의 기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정점 또는 노드라고 부르는 그런 집합하고 그 정점과 정점들을 연결하는 연결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점이 A, B, C, D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결선들이 있겠죠. 우리가 또 그래프의 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차수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어떤 이 꼭지점에서 나가는 연결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A의 노드에서 나가는 연결선이 3개가 있으니까 노드 A의 차수는 그 디그리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그래프라 함은 그래프 중에서 어떤 일부를 어떤 꼭지점이나 연결선들을 삭제를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서브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로는 어떤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여러 개를 거쳐서 가는 그 순서대로 그 꼭지점들을 나열한 시퀀스를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도 경로랑 같은 개념인데요. 경로 중에서 시작한 꼭지점에서 다시 원래 꼭지점으로 돌아올 때 클로스 루프가 형성될 때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중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방향 그래프 또는 디렉티드 그래프라고 부르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1에서 2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화살표를 표시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화살표가 없다. 그러면은 양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중 그래프의 개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가중 그래프는
연결선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 있는 그래프처럼 1에서 2로 갈 때 가중치가 10입니다. 이 가중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트들을 다 적용을 해갖고 예를 들면 1에서 3으로 가는 경로를 봤을 때 2를 거쳐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4를 거쳐서 3으로 갈 수도 있는데, 1에서 2, 3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할 때는 가중치 합이 10 더하기 50해서 60이 나오는 반면 1에서 4를 거쳐서 3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중치 합이 50이 되기 때문에 1에서 4를 거쳐서 3으로 가는 게 그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때 가중 그래프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이해가 하기가 쉽지만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이 방법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2일이라는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꼭지점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1, 2, 3, 4, 5,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1에서 2, 여기서는 1에서 2 또는 4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연결선들이 있을 때는 1, 연결선이 없을 때는 0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에서 그 원소들을 1, 0의 조합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한 꼭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포인터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1에서는 2하고 4가 연결됐다는 것을 포인터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탐색 문제는 어떤 주어진 정점으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프에서 A라는 노드에서 출발해서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을 할 때 어떤 순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순서로 방문해서 모든 꼭지점들을 다 방문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때 스택을 한다거나 큐 같은 것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트리입니다. 트리는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래프의 특별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 차이점을 보면은 이 트리에서는 지정된 어떤 노드로부터 계속 가지가 분할되듯이 뻗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노드로부터 뻗어나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과 아주 흡사하죠. 뿌리로부터 가지가 쳐나가고, 그 다음 제일 끝에 나무 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나무를 뒤집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트리라고 부르죠. 트리의 활용은 뭐 최적화 문제라든지 어떤 솔팅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료를 탐색하는 문제라든지 언어를 번역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이 트리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를 보면은 방향성이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루트로부터 가지가 뻗어져서 나오는데, 어떤 여기서 이제 레벨이 루트가 레벨 0이 되고 그 다음이 레벨 1, 2, 3로 가는데, 용어를 보면은 지정된 출발하는 노드를 루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 노드를 보면은 자기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위를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 아래를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자식 노드들 중에서 순서가 있는 경우 왼쪽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이 높은 순이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방향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지가 뻗어나갈 때 그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가 결국 디그리가 되겠죠. 앞장에 그래프에서 봤을 때 한 노드에서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는데 이 차수가 2 이하인 경우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릅니다. 이진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앞서 10장에서 봤던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행렬이나 연결 리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행렬이라는 표현 대신에 배열, 어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진 트리를 스페셜 케이스로 해갖고 탐방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탐방하는 문제는 각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9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9장의 제목은 순열, 이산적 확률, 재기적 관계인데요. 여기서 다루는 큰 내용은 확률과 통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그 다음에 확률 문제, 그 다음에 확률 변수, 랜덤 베리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재기적 정의와 그 응용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확률과 통계 부분은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교과목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 이산수학 과목에서는 그 개념만 간단히 다룰 예정입니다. 10장의 주제는 행렬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는 행렬과 행렬의 연산이나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수 행렬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특수 행렬의 예를 들면은 대각 행렬, 그 다음에 전치 행렬이라고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 행렬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에서 아주 중요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개념하고 행렬식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포함해서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역행렬을 구하느냐 이런 방법을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10장에서 다루는 행렬과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은 2학기 때 선형 대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은 부울 대수인데요. 부울 대수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부울 연산자하고 부울 수식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 부울식을 표현하고 부울 함수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복잡한 함수보다는 간소화해서 하면은 논리 회로를 구현을 할 때 좀 더 적은 하드웨어 부품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울 함수의 간소화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인데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수도 코드와 플로우 차트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어떤 것은 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다. 그럼 그게 더 선호가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성은 어떤 게 실행 시간이 더 작게 소요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 복잡성은 얼마나 많은 메모리 또는 부품 같은 것을 차지하냐 이런 개념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걸로 구현할 때 부품 개수가 적게 들어가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필요한 메모리 이거를 누가 더 작게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서 대표적인 탐색 알고리즘하고 정렬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산수학의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산수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저자로부터 제가 제공받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하거나 또는 추가한 내용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장은 이산수학의 개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단원의 목표는 이산수학의 개념과 이산수학을 학습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산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의 특징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실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고요. 그런 이 이그젬플과 이 이산수학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산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산수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산수학은 과학기술과 공학적 응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산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추상화하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이것을 먼저 이거를 어떻게 문제화해서 모델링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델링 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적용했을 때 실세계에 적용했을 때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모델링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면은 이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산수학을 정의를 내려보면요. 이산수학은 연속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집합, 정수, 관계, 그래프, 형식 언어와 같은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이산적인 대상물을 분석해서 응용의 기반으로 삼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는 미적분학, 대수학, 기하학, 유상수학, 복소수론, 해석학 등이 있고요. 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순수 수학보다는 응용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 있죠.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는 이산수학, 선형대수, 미적분학, 공업수학 등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학 중에서 자료의 성질과 그걸 다루는 방법 따라서 이산수학, 연속수학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연속적 개념과 이산적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의 응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산수학을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이산수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 IT 기술 분야에서 시스템 설계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이산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응용되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산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끊김이 없는 연속적인 시각을 다 나타내는 데 비해서 디지털 시계는 이 이그젬플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분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20분과 21분 사이의 시간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지털 시계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 단위 외에 초 단위 또는 더 정밀한 초를 나타내는 자릿수를 더 늘리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자릿수를 더 늘려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 양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산적의 개념과 연속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산수학과 연속수학이 상반된 의미의 수학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산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정수 영역인 것에 비해서 연속수학에서는 실수 영역에 따라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원소를 다루는 데 비해서 연속적인 원소들을 다룬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산수학,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이산수학만 필요하고 연속수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연속수학에서 출발해서 이산수학에 적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길찾기 문제로 봤을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 사이에 길찾기를 하는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예를 들면은 강남역 사거리, 관색천 사거리 이런 것들을 노드로 해갖고 그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로부터 수학적 구조로 아까 말한 그런 그래프 형태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매핑을 했을 때 우리는 아까 가중치를 둔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각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거리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수학 구조로 어떻게 매핑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너무나 단순하게 하면은 그러면 실제 문제하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그렇다고 너무나 복잡하게 모델링 하면은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주어진 문제로부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은 주어진 문제를 상황과 배경을 보고 여기서부터 수학적 구조를 만들고 거기로 매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적 모델링을 실제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아라는 학생이 친구들과 학교 앞 주점에서 회식을 하려고 한다. 친구들은 총 7명이고 예산은 5만 원이다. 안주가 파전인데요. 파전은 한 개당 5천 원이고 술은 동동주와 막걸리가 있는데 동동주는 4천 원이고 막걸리는 2,500원이다. 안주값하고 술값을 동일하게 1대1 비율로 하고 술은 1인당 한 개로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윤한의 친구들은 예산에 맞게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파전은 몇 개 시키고 동동주와 막걸리는 각각 몇 개씩을 주문을 해야 될까? 이거를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1, x2, x3를 x1은 파전의 개수고 x2는 동동주의 개수, 그 다음에 x3는 막걸리의 개수라고 보면은요, 이 수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000원짜리 파전을 x1개, 그 다음에 4,000원짜리인 동동주를 x2개, 그 다음에 2,500원짜리 막걸리를 x3개, 이렇게 다 합친 게 토탈 5만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안주값과 술값이 동일하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주값만 본다면은 5,000원 곱하기 x1 한 게 전체 금액의 절반이 돼서 25,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술은 1인당 한 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x2하고 x3가 술의 개수죠. 그래서 x2 플러스 x3가 친구들 7명이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형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그 솔루션으로 x1이 5, x2가 5, x3가 2가 돼서 파전 5개, 동동주 5개, 막걸리 2통을 주문하면 된다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앞에 문제를 보면요. 실제 그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예산에 맞게 주문할 안주와 술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우리는 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매핑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방정식으로 모델링하면 적당하다.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답은 x1, x2, x3를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은 먼저 주어진 문제의 전제 조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요. 추상적 모델링을 구상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부터 결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추상적 모델을 구상하고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적용을 해서 솔루션을 얻는 이 단계를 거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의 예제에서는 문제를 방정식으로 모델링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간단한 자판기의 작동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1.2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음료수 자판기가 100원짜리 동전만 투입할 수 있고요. 투입한 돈이 300원이 됐을 때 그 음료를 내주는,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돌려주지도 않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자판기가 동작하는 것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프로 여기서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노드들이 들어온 돈의 액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는 0의 상태로 있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은 100이라는 그런 스테이트로 가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100은 투입한 돈을 말하는 겁니다. 100원을 넣을 때 이 100이라는 스테이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100원을 넣으면은 그럼 다음 스테이트인 200원의 상태로 되고요. 또 100원을 넣으면은 300원이 돼서 음료수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아주 단순한 게 출발이 0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으로 가는 그런 연결선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0에서 200으로 바로 뛰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자판기인데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 예제는 앞에 예제보다 조금 더 스마트해진 그런 자판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자판기를 좀 더 개량해서 이번에는 100원짜리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0원짜리 동전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서 동작하는 자판기라고 가정하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거스름돈은 돌려주지 않는 아직도 단순한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0의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50원을 넣을 수도 있고 100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은 50의 스테이트로 가고 100원의 동전을 넣으면은 100이라는 스테이트로 가겠죠. 100의 스테이트로 갈 때는 50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50의 과정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바로 100원짜리를 넣으면 이 상태로 바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에서 또 50원을 넣으면 150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50에서 100원을 넣으면 또 역시 150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더 복잡한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00원이 됐을 때 음료수를 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를 좀 더 개량을 해서 500원짜리 동전이나 또 1000원짜리 지폐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도 돌려주는 그 모델링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IQ 테스트 문제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어디 강이 있는데 어떤 가족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기 배가 있는데 배는 한꺼번에 100kg 이상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 누구나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아빠의 몸무게는 70kg, 엄마는 50kg, 아들은 40kg이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은 모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래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을 보지 않고 잠깐 슬라이드를 멈춰서 머릿속에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풀이가 그 문장 형태로 서술 형태로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링은 강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페어를 해갖고 각각 그거를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father, mother, son, 그래서 세 명이 모두 다 왼쪽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족이 전체가 왼쪽에 있는 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그럼 파이널 스테이트는 뭐가 될까요? 왼쪽이 공집합이 되고 오른쪽이 아빠, 엄마, 아들 모두 다 있는 게 파이널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풀이 과정을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모든 가족이 다 왼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데요. 이 화살표 위에 있는 이 표기는 엄마와 아들이 배를 탔다. 그걸 배를 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럼 엄마와 아들이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되냐면은 왼쪽에는 아빠가 남고 강 건너 오른쪽에는 엄마와 아들이 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들을 두고 엄마가 혼자 배를 타고 강 건너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는 아들이 혼자 남았으니까 오른쪽은 아들이 남고 엄마가 도착하면은 아빠와 엄마가 왼쪽에 남겠죠. 자, 그 다음에서는 배를 아빠가 혼자 타고 갑니다. 혼자 타고 가면은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는 뭐가 될까요? 왼쪽에는 엄마만 남고 아빠가 도착하면은 오른쪽에는 아빠와 아들이 되겠죠. 자, 요 스테이트에서는 이번에는 아버지를 두고 아들이 혼자 배를 타고 갑니다. 혼자 배를 타고 가면은 요 요 스테이트가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가 F가 아니라 S여야 되겠죠. 아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아빠를 두고 갔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아빠만 남고 왼쪽에는 엄마와 아들이 남겠죠. 그렇죠? 여기서 S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이 배를 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배를 타고 오면은 왼쪽은 아무도 없고 오른쪽에 가족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까지 아주 단순한 예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이산수학을 배워서 이를 통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를 통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분석하거나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대수를 이용해서 스위치 이론 또는 하드웨어를 이해한다거나 또는 오토마타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말하는데 이런 오토마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를 원리와 또는 설계를 해주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하고 언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교통망에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설계를 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6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산수학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면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계와 제품을 지능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산수학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이 1.6절은 여러분들이 각자 교재나 이 강의 자료를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1장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